안녕하십니까. 이게 뭐 과거 한국의 6, 70년대도 아니고요. 지금 가자 지구에는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북한에서 뿌리는 걸 뭐 삐라라고 했었는데, 사실 뭐 지금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그 입장으로만 본다면 그들은 이걸 또 삐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보상금을 내걸고 전단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내 이스라엘 인질에 대한 정보를 주면 그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그 전단지를, 일종의 뭐 삐라는 전단지를 가자 지구에 지금 살포하고 있습니다. 전단지에는 아랍어로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과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인질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달라. 그리고 제보해줄 경우에 당신과 당신 집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며 금전적인 보상도 받을 것이다. 라고 전단지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전단지에는 이어서 정보를 제공할 연락처가 이제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완전한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단지를 접한 가자 지구의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이들이 지금 뭐 워낙 생필품도 없이 힘든 생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단지가 유혹이 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남의 눈을 의식해서인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겉으로는 그 전단지 내용에 아주 분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 한 병원에서 피난 생활 중인 일부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이 뿌린 그 전단지를 다 일일이 수거하러 다니면서 다 모아서 찢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팔레스타인 남성은 이스라엘은 우리의 땅을 빼앗은 후에 우리에 대한 신경은 전혀 쓰지 않고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들 마음대로 다 하고 있다 라면서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 모두는 이스라엘에게 저항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같은 전단지를 뿌리는 목적은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는 실제로 그 인질이 있는 뭐 장소라든지 아니면 또 어디에 뭐 몇 명이나 있는지 뭐 받느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정보 실제로 원하겠죠. 그런 정보는 이제 지상전이 시작됐을 때 인질 구출 작전을 병행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스라엘 군이 당연히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상금을 내거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또 그 외에도 부수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바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분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들면서 조직적인 저항을 막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민들 간의 어떤 뭐 분열까지는 아니어도요, 뭐 하마스 무장 대원들이 결국은 이런 전단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주민들도 좀 믿을 수 없는, 혹시 저 사람이 그 전단지를 몰래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나를 신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민들에게 도움을 받기는커녕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주민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의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조직을 좀 분열시키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역사 중에 일제시대를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를 신고하면 큰 재물과 포상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크게 분개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꼭 또 몇 명은요, 몰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뭐 친일파가 됐던, 아니면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자식들 그 먹일 식량이라도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처절한 인간적인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간에 뭐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실제 제보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또 그를 통해서 저항하는 입장에서는 또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 분열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그런 이중적으로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도 이런 점을 노리고 전단지를 뿌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참 인간적으로도 참 비애를 느끼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 하마스 대원들에게 끌려가서 보름 넘게 가자 지구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올해 85살의 그 이스라엘 여성, 그때 이제 85살 그리고 79살의 여성 2명 풀려났다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보도해드렸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85살의 이스라엘 여성 리프시츠라는 분인데요. 이 리프시츠 씨가 자신의 그 끔찍했던 경험을 이스라엘 측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자, 리프시츠는 어제 그 입원 중에 있는 텔아비브 한 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옥에 갔다 왔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한 이 지옥은 거기서 당한 내가 모든 것이 다 끔찍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처음에는 끔찍했지만 추후에 그들은 나에게 잘해주기도 했었다. 하지만 내가 지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내 마음이 그랬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인질로 끌려갔다 왔는데 그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아무리 잘해준다고 그게 지옥이지 뭐 천국이겠습니까? 자, 여하튼 그 휠체어를 타고 나온 그녀는 아주 들릴락말락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나를 처음에 오토바이에 태워서 끌고 갔다. 그리고 이동 중에는 막대기로 갈비뼈 부분을 때려서 숨쉬기가 어려웠었다라고 이제 피납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또 오토바이로 이동한 뒤에는 하마스 대원들이 그녀 자신의 몸에 차고 있던 시계, 보석 등등을 다 빼게 하고 또 터널까지 걷도록 강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프시츠는 우리는 이어서 어떤 지하 터널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젖은 땅을 걷게 했는데 그 걸은 거리가 수 킬로미터나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하 터널이 얼마나 긴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야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대한 지하 터널이었다. 마치 거미줄 같았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군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그거잖아요.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만든 그 지하 터널, 뭐 땅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북한이 가서 뭐 기술을 많이 제공했다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풀려난 인질 가운데 한 분이 실제로 그 지하 터널이 어마어마했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한 겁니다. 자, 그녀가 터널 내부를 한참 걸어서 어떤 도착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넓은 공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공간에는 약 25명의 다른 인질들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두세 시간 후에 4명의 다른 인질과 함께 또 다른 공간으로 옮겨졌다라면서 그런데 하마스는 또 다른 공간에 옮겨진 후 그때부터는 우리를 잘 대해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진료도 받게 해주고 또 먹을 것도 잘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마스 대원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을 주었고 의사와 간호사가 2, 3일 간격으로 찾아와서 약을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 하마스 조직 대원들 이 사람들이 이 인질들 가운데 이렇게 고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분들은 멀지 않아서 풀어주면서 우리가 어떤 협상용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해주자. 그래야 나가서 우리가 풀어준 후에 나가서 말을 잘해줄 터이니 잘해주자. 뭐 이렇게 정략적으로 그분들에게 잘해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은 정치적인 주제는 절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밖에 다른 소재로 우리 인질들과 이 대화를 시도했고 또 전염병 감염을 막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도 직접 해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또 좀 정략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질의 화장실 청소까지 해준다? 요거는 추후를 생각해서 좀 정략적으로 해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그녀가 이제 얘기를 하자 이스라엘 측은 좀 이스라엘 군 측에서는 원하지 않는 얘기가 자꾸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면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는 대화 행사를 그만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리프시츠는 아니다 내가 꼭 할 말이 더 있다 라면서 자신을 막는 이스라엘 군을 제치고 몇 마디 말을 더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이스라엘 군과 이스라엘 정보국이 하마스의 계획을 사전에 전혀 눈치채지 못해서 우리가 희생양이 된 겁니다. 라면서 아주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인질돼서 가보니까 하마스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한 것 같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일례로 하마스는 지하 터널 내에 우리 인질들을 위한 비누와 샴푸, 심지어는 컨디셔너까지 갖다 놓아둘 정도로 오랫동안 준비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하고 그 무서운 인질 생활 그 도중에도 아주 눈썰미 있게 냉철한 판단력을 보여준 리프시츠 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국보다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태 간단하게 종합을 해드렸고요. 미국 뉴스 좀 중요한 게 있어서 빨리 좀 미국 뉴스로, 미국 안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로 가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 중인 그 무인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웨이모가 운영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GM, 제너럴 모터스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인 제너럴 모터스에서 운영하는 크루즈라는 로보택시, 이 운행이 중단 명령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어제 GM의 자율주행차 회사인 크루즈의 운행 허가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DMV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공공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이 있을 때는 DMV는 즉시 운행 허가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크루즈가 지난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24시간 운영하는 로보택시 서비스 승인을 받은 이후에 잇따른 사고로 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그런 가운데 나온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일 밤에는요,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로보택시 이 크루즈 아래에 깔려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여성은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가 바뀐 뒤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처음에는 다른 일반 차량에 살짝 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격으로 넘어졌는데, 넘어진 그 자신에게 이 크루즈라는 로보택시가 못 보고 그냥 그 위를 덮친 겁니다. 그 해당 차선에서 다가오던 크루즈에 깔린 겁니다. 크루즈의 브레이크는 여성의 몸이 땅에 닿자마자 작동은 했지만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는 이미 여성을 덮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작동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센서가 더 빨리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앞서 또 지난 8월에는요, 크루즈가 천천히 이동하던 중에 마침 그 정지등이 녹색으로 바뀐 뒤에 횡단보도로 발을 막 들여놓은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보행자는 무릎에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차 자체는 뭐 잘못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녹색 불로 딱 들어오자마자 이 크루즈라는 자율주행 택시는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보행자가 뭐 어찌 보면 잘못한 거죠. 보행자 입장으로 봐서는 초록색 불이 끝나고 빨간색으로 막 바뀌었는데 한 발 내디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쪽은 파란색이라는 것만 감지하고 그냥 움직인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운전하는 거였다면 아무리 내가 초록색 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누군가가 한 발을 내디디면 당연히 쓰죠. 당연히 쓰죠. 그런데 이걸 감지 못하고 내가 감지한 초록색 불만 보고 그냥 이 차는 움직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친 겁니다. 자, 앞서 이 도로교통안전국은 최근 크루즈가 보행자와 그 주변에서 적절하게 주의 운행을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 크루즈라는 자율주행 로봇 택시의 운행 중단으로 인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는 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인 이 웨이모라는 택시만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개 회사 중에 한 개 회사는 지금 중단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카고로 가볼까요? 그런데 이제 이건 사실 시카고로 가는 게 아니라 세인트루이스를 가기 전에 시카고 잠깐 들렸다 가겠습니다. 자, 시카고가 그 불법 체류자들의 소위 성역 도시, 피난처 도시, 뭐 영어로는 미국 뉴스에서 뭐 sanctuary city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LA, 뉴욕, 시카고 이런 상당히 진보적인 도시에는 그래도 불법 이주민들이 가면 최소한 먹을 거 정도, 재울 거 정도를 하면서 이제 일종의 어느 정도 보호는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제 뭐 성역 도시다, 피난처 도시다, 뭐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시카고. 네, 시카고가 이제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를 자처하다가 결국은 떠안게 된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대규모 불법 입국자 문제로 인한 몸살. 이게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카고가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에 그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대도시 세인트루이스는요, 완전 반대집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중남미 출신 불법 이주 노동자를 우리는 환영합니다 라고 밝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불법 이주자들이 대거 몰려가면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텐데 뭐 환영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네. 사연 이렇습니다. 남북 국경지대에서 시카고로 이송된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의 그 일부가 이제 조만간 세인트루이스로 대거 이동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불법 이민자 정착을 지원하는 민간 기구 인터내셔널 세인트루이스라고 있습니다. 이 민간 기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서 노동력의 심각한 부족 상태에 지금 직면해 있다 라면서 현재 시카고에 머물고 있는 중남미 출신 불법 이주민 가운데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세인트루이스로 우리가 데려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데려가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일을 시키겠다는 거죠. 노동력이 워낙 없으니까. 이 기관은 세인트루이스는 노동력 보강을 위해서 중남미 출신 이주민의 영입이 오히려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인트루이스에 정착하는 중남미 출신 이주민들에게는 3개월간 무상주택도 지원해 준다고 하고요. 와,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이 불법 이주자들이 보면 아주 혹할 정도입니다. 혹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천국이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자, 세인트루이스로 불법 이주민들이 온다면 그들에게 석 달간 무상주택 지원을 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6개월간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또 영어 교육도 시켜주고 컴퓨터 교육도 시켜주고 심지어는 노동 허가를 위한 법률 지원까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직업 훈련도 시켜주고 취업 알선도 해주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민 법률 지원까지도 해주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와, 천국 그 자체죠. 불법 이주민들에게는. 자, 세인트루이스는 불법 이주민 유치에 아주 지금 진심입니다. 네, 요즘 진심입니다. 이거는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은 무슨 표현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요즘 그 한국에서 뭐 조금 젊은 친구들이 표현할 때 아주 뭐 적극적이다, 아주 뭐 열심이다, 뭐 이럴 때 표현하는 게 그는 그 문제에 있어서 아주 진심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표현을 한번 써본 겁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요즘 불법 이민자 유치에 아주 진심입니다. 네,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 이주민용 임시숙소 침상을 꼭 100개 만들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1년 안에 그 100개를 50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아주 진심이죠. 네. 세인트루이스가 불법 이주민의 천국이 될지 정말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신임 하원의장 선출을 둘러싼 이 난맥상이 지금 아주 뭐 점입 가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이제 문제긴 하죠. 자, 공화당은 어제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하원의장 후보에 출마한 8명의 의원을 상대로 표결을 실시했는데요. 새로운 하원의장 후보로 탐 에머라는 이 의원을 일단 선출했습니다. 하원의장으로 선출한 게 아니라 하원의장 후보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일단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하원의장 후보로 만들지 말지에 대한 투표, 그런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공화당 하원의원의 과반인 117표를 확보하면서 97표를 얻은 마이크 존슨 의원을 두고 일단 하원의전에 도전할 수 있는 후보 자격 그 티켓은 따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직후, 그 다음에 진짜죠. 에머 의원을 단독 후보로 세워놓고 실시한 진짜 이제 하원의장을 시킬지에 대한 그 투표를 했는데요. 당선에 필요한 217표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최소한 20명의 의원들이 이탈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거죠. 그래서 20표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결국 에머 후보는 의장직 도전을 아예 그냥 포기했습니다. 투표 다시 하자. 뭐 오늘 내가 열심히 선거운동해서 내일 투표 다시 하자.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보이지 않고 그냥 나 그만둘게요 하고 아예 하원의장 후보 의지를 그냥 포기했습니다. 자, 공화당의 하원의장 후보가 낙마한 것은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연방 하원은 케빈 맥카시 전 의장이 지난 3일 미국 역사상 하원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해임이라는 굴욕을 당한 이후에 다수당인 공화당의 내분으로 인해서 지금 후임 하원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주 이상 이 때문에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권력서열 3위, 권력서열 세 번째 사람을 아직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테슬라 사이버 트럭. 이게 지금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것도 아닌데요. 만들면 내가 바로 사겠다라는 소위 예약권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당초 이 예약권은 $100였는데요. 이게 현재 이베이에서 최대 $10,00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100라고 예약권 하나 살 걸 그랬어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 예약권의 그 원가가 $100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최대 100배, 이 예약권 자체가 100배 급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약권을 그런 식으로 100배 값을 올려서 양도해도 되는 건지 테슬라 측은 뭐 구체적인 법적인 설명을 지금 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현재 200만 명 이상의 예약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트럭을 구매하기까지 그 저 맨 뒷번호에 있는 사람은 5년 이상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요,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잘 모릅니다. 뭐 대충은 알아요, 얼마일지. 그런데 정확한 가격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최종 가격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LA에서 그 사이버 트럭 1호,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1호 딱 한 대를 만들어서 얼마에 팔지 경매를 했었는데요. 그 경매를 통해서 판매된 입찰액은 무려 4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시중에 지금 알려져 있는 가격은 원래 한 3만 9천 달러, 한 대충 한 약 4만 달러 정도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딱 한 대만 넣고 경매를 하니까 40만 달러에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로 나오면, 그렇다고 뭐 나머지 지금부터 나오는 게 40만 달러에 팔린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약 4만 달러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내년부터 이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는데, 연간 25만 대에서 약 50만 대까지 판매될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겠다는 사람은 이미 200만 명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충신에서 원수로. 트럼프를 위해서라면 대신 총도 맞을 수 있다라고 외치던 사람이 지금은 원수가 되어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서 복역까지 했다가 결국 등을 돌린 측근과 어제 법정에서 만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어제 맨하튼 지방법원에 출석해서 검찰 쪽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이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트럼프 그룹의 부동산 가치를 축소해서 보고했고, 또 반대로 은행에서 론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는 반대로 자산 가치를 또 부풀려서 이렇게 해서 부당 이익을 취했다라는 검찰 쪽의 주장과 부합하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산 가치를 부풀리라라는 지시를 직접 받기도 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의로 어떤 숫자를 주었고, 그러고 나면 자신은 그 숫자에 맞춰서 자산 가치를 부풀리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맡은 역할이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코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 있죠. 그 포르노 배우 출신 스테파니 클리포드라는 사람에게 지난 2016년에 이 마이클 코언이 대신 만나서 합의금을 전달해준 그런 사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거 주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10만 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었으니까 다시는 그런 거 갖고 이제 얘기하지 맙시다.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런 얘기 다시는 하지 맙시다. 약속. 이렇게 해서 대신 10만 불을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마이클 코언입니다. 트럼프 그룹은 그 코언에게 그때 주었던 그 10만 불을 그녀에게 준 합의금이라고 하지 않고 마이클 코언 변호사에게 준 법률 자문 비용이라고 비용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걸 이제 위장 처리한 것으로 마이클 코언은 어제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후 그 사건 이후에 마이클 코언은 연방 검찰에 그 문제로 기소가 돼서 결국은 유죄 판결 받은 후에 실제 복역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자, 마이클 코언, 그는 한때 트럼프를 위해서는 내가 총알도 대신 맞을 수 있다라면서 그야말로 대단한 충성심을 보였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언의 복역과 또 출소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쪽의 주장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그때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이제 저격하는 등 적대감을 보이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에 앞서서 이 마이클 코언 변호사에 대해서 쥐새끼다, 거짓말쟁이다라는 그런 아주 단어를 극단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비난을 했습니다. 쥐새끼,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네, 참 비난하는 용어도 좀 그렇죠. 네. 자, 오늘 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5년 만에 직접 마주치게 된 그 마이클 코언이 법정에 입장을 하자 그를 탁 보는 순간 팔짱을 딱 낀 채 그를 쏘아보면서 아주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이 있는데 그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사건 재판입니다. 자, 충신에서 원수로 가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한 번에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충신도 없듯이 영원한 원수도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중간에 아우 재미없어 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끝까지 함께 보너스 뉴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찐 구독자님들이라고 부르고 또 그런 분들에겐 제가 찐 감사 인사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반면에 구독 없이 그냥 살짝 방문하셔서 오셨다 가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당장 구독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그 초미의 관심사인 그 이스라엘 사태에 대한 속보도 제가 전해드릴 거고요. 또 어려운 그런 이스라엘 사태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그런 것들은 제가 다 풀어서 쉽게 분석도 설명도 해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국 뉴스 알기 쉽게 다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